네, 지혜 독서입니다. 전민식의 강치와 에리크 비아르의 그날의 비밀을 비교하면서 함께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민식의 강치를 집중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치는 물개 또는 바다 사자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생물입니다. 캘리포니아 강치, 독도 강치, 갈라파고스 강치가 있는데 이제 독도 강치는 절멸되었습니다. 강치는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과 기름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독도에서는 생활 환경까지, 서식 환경까지 훌륭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강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무자비한 포획 때문에 결국에는 절멸했습니다. 어디선가 일본의 호롱불은 독도 강치가 다 밝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 소설은 그것을 우리의 잃어버린 강치와 엮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합니다. 이 책에서 나라고 등장하는 주인공은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100년 전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협잡했다는 반역죄로 가문이 몰살당한 후 겨우 살아남은 자손의 한 명으로서 노비의 신분으로 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1690년대는 나라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침탈이 이어지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어부들은 암암리에 더욱 활발히 울릉도와 독도에서 수렵 활동을 했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안용복과 그와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 동료 어부들이 함께 몰래 독도로 고기잡이를 갔을 때 한밤중에 일본인들이 강치를 도륙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1963년 4월 17일입니다. 물론 허구적 날짜인데 이 소설은 이렇게 사건 일지처럼 날짜와 그날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안용복과 그의 무리들은 봄이 되어 느껴지는 꽃내음과 바다내음을 음미하던 중 여느 때와는 다른 파도의 눈길이 가게 됩니다. 보통의 여느 때의 파도에 비해 밀려드는 높낮이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백 마리의 강치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많은 강치 무리가 떼를 지어 가는 것이 너무 기괴하게 생각되던 차에 총소리가 들립니다. 강치가 일본인들의 총과 칼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배가 분명했다. 두 척의 우타새와 새끼분해는 강치들을 해안가로 몰아붙였다. 바다 쪽으로 도망가지 못한 수백 마리의 강치들이 서로 등을 비비며 해안가로 몰려왔다. 어미들은 새끼를 보호하느라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새끼들은 제 길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일본 어부들이 주로 독도의 동도 아래 자갈밭에서 강치를 도륙한다는 풍문이 사실이었다. 한 척의 새끼분해와 두 척의 우타새가 강치를 해변가로 바짝 몰아붙였다. 모리잡이니 막다른 길에 어부들이 있을 터. 나는 해변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수십 개의 쇠갈고리들과 죽창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연락을 하거나 무태서 큰 배까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본의 고바야도 두 척이나 우타새 옆에 나타났다. 고바야에 타고 있는 일본의 어부들도 쇠갈고리와 죽창 따위를 들고 있었다. 대대적으로 강치잡이에 나선 듯했다. 강치들은 꼼짝없이 해안가로 몰려들었고 새끼분해에서 한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지자 어부들의 죽창과 쇠갈고리가 강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동의 몽돌 해안가는 강치의 울음과 고통의 소리로 회오리쳤다. 진득한 강치의 피 냄새가 어둠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밤은 더 어두워졌고 검은 바다는 더 검어졌으며 희던 포말은 붉은색을 띤 채 부서졌다. 돌들은 검붉게 빛나며 울어댔다. 죽창은 닥치는 대로 강치의 몸을 찔러댔다. 쇠갈고리는 힘이른 어린 강치들부터 등어리를 찍어 해변으로 또는 고바야 안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코를 쥐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자꾸만 구역질이 나려고 했다. 밤의 피는 쉽게 희석되지 못했다. 해안의 돌들에 박혔고 바닷물에 스며들었지만 퍼지지 못했으며 포말을 빨갛게 물들이고 말았다. 어둠은 제 빛을 잃고 붉어졌으며 달마저 피를 흘렸다.
강치가 피에 젖고 일본의 어부들도 피에 젖었다. 그들의 배가 피로 물들었고 밤과 허공마저 피로 점령당한 밤이었다. 어두는 일본 어부들의 패악을 보면서 이를 덜덜 떨었다. 피를 뒤집어 쓴 일본 어부들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몸부림치던 강치들의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강치들의 울음소리가 빠져나간 허공을 일본 어부들의 웃음소리가 채웠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내 살이 베어지고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눈알이 빠지고 심장을 도려낸다고 해도 이토록 아프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여러분도 강치의 도륙 장면을 보면서 내 눈알이 빠지고 내 심장을 도려낸다고 해도 이것보단 아프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용복은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 강치를 도륙한 어부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본 막부의 쇼군까지 만나게 되고 쇼군으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서계를 받아냅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도회해오는 일본인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영토의 주권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과정에서 독도 침탈을 자주 하던 독도에서 자주 수렵 활동을 해오던 스시마 섬 주민, 일본 주민들에게 일본 어부들에게 그 서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갈 생각을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낱 어부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신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겠다. 사신의 입장으로 일본과 담판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통정대부라는 정삼품 당상의 고위 직분으로 위장합니다. 직책은 조을랑도 감대장 신안동지기.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자임을 나타내는 호패를 가지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사신의 신분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당시 일본은 쇼군의 그 강력한 힘이 곳곳으로 다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다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용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공직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은 안용복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겨우 그의 공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형은 면하고 유배에 처해집니다. 어디로 유배를 떠났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안용복은 영웅 호걸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강적과 겨루어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영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형벌을 내리고 뒤에는 귀양을 보내어 꺾어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안용복은 한 세대의 공적을 세운 것뿐이 아니었다. 안용복과 같은 자는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항오에서 발탁하여 장수급으로 등용하고 그 뜻을 행하게 했다면 그 이룩한 바가 어찌 이에 그쳤겠는가.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 작은 것에 계속 눈을 감기 시작하면 결국 점점 더 큰 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은 모든 것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안용복은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섬 하나에 그리고 동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강치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몸이 베어지고 뽑혀나가는 고통을 느끼고 나라의 이 국토의 지경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안용복의 삶과 공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이 책 소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가는 일러두기로 이 소설의 인명과 지명은 실제 존재했던 것들이나 소설적 재미를 위해 약간의 허구적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타당한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허구적 변화가 있습니다.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고 일지 형식처럼 날짜가 있고 그 아래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허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용복이 실제로 강치의 죽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꼈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되었는지, 결정적 계기가 그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 때문에 이 소설은 흠뻑 빠져서 읽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소설은 이렇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허구적 요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떤 역사 소설들은 주인공의 성품과 활약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영웅적으로 과장되게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소설은 어느 정도 정도를 지키며 그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역사 소설의 순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독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울릉도와 독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다면 안용복님을 위한 시 한 편을 지어서 바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책은 전민식의 강치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에리크 뷰아르의 그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지혜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